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했던 중국 외교부의 상무부부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신중하게 행동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 의지를 꺾는 길이 고독하고도 또 험한 것 같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철우 박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 망명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핵심 내용을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본 후에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언급하면서 정말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연설 내용을 쭉 들어보면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과는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해 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북한이 새해 들어서 4차 핵실험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나눠서는 안 되겠다. 또 이걸 계기로 해갖고 좀 남남 갈등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의 총력을 결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로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군, 민, 관이 일치단결을 해갖고 이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하자라는 그런 측면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꺾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김 박사님, 홍영표 장관의 개성공단 자금 발언 번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민간 대북 지원이 오래전부터 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 정권의 개성공단 달러 전용을 좀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국민을 향한 호소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것은 다목적인 국가 전략 목표가 담긴 대북한 전략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단호한 의지도 표명하고 또 주변국이나 북한의 반응도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발언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리는 그런 것보다는 결국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체제 생존이 위협받는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하지 않으면 붕괴까지도 거론이 되고 개성공단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이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그런 논리를 강력하게 펼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북한의 그동안의 실효적인 조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 달러거든요. 달러를 가지고 부속도 사고 핵 개발뿐만 아니고 미사일 개발은 만여 개 이상의 많은 중요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핵 개발이 달러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돈줄을 쥐겠다라는 국제사회 공조를 우리가 그쪽에만 붙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의 일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표현은 장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목적 포석에 걸린 고도의 전략적 소통,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지 이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대북한 전략 메시지 효과를 오히려
희석시키는 네. 그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보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잠깐 연설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연설장에 마치 이 전투복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군청색 옷을 입고 또 강한 어조로 연설 중간중간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거든요. 또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 자금줄을 이렇게 잘라난 거나 똑같은 효과거든요. 예, 이것이 뭐죠? 미사일 개발에 씌웠다, 안 씌웠다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북한은 돈이 있어야 미사일도 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16일에 맞춰서 쐈다는 것도 역시 북한 쪽으로 보면은 이게 관건적인 거죠. 일종의 판팔의 형식인데, 그러니까 김정은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도 무조건 미사일을 쏴야 된다는 거였기 때문에 네. 지금 광명성절이라고 하는 자기 김정일의 생리를 자꾸 부각을 시킴으로 해서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과 자꾸 접목을 시키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번 미사일 발사 자체는 북한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국내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거기다 보태면 말이죠. 북한이 그 박근혜 대통령 성명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의 그 정당한 논리로서 반미 투쟁을 선동하고 미국의 침략 압박을 부기 때문에 괜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성명은 이런 내용을 비판을 맞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미국을 겨냥한 침략 전제, 그러니까 한미 공조를 깨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신 공격이나 막말 공격 비난으로 나오지 이 성명 자체를 비난하는 그런 수는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미 투쟁과 반미 감정을 증폭시키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에 포인트를 맞출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미 공조를 깨려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신데요. 북한의 핵 도발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또 우리 내부의 갈등을 차단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면 통해 확인한 후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 박사님,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남남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선거 국면이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 같은 걸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과거의 상투적인 수법은 이제 선거 시기에는 그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심리전도 전개하고 지금 이미 그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에 뭐 전단도 뿌려지고 말이죠. 네. 북한에 또 지금 미국에서도 그 친북 그 단체들이 노골적으로 뭐 행동하러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용한 총력을 기울일 텐데 네. 그 이른바 통일 논의를 이거 지금 논리의 싸움이 아니고 북한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우는데 마치 경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굉장히 동조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취하면서 상당히 북한이 네. 나름대로 그 남북한 경제 교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혜택받은 것이지만 북한 스스로도 네. 남한의 그 상대적인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이런 걸 보장해주는 그 고도의 그 심리전 책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오늘 그 박수 치지 않은 세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지와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하지만 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에 가는 피해, 특히 북한 근로자들에 가는 피해도 크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일단은 개성공단에서 정사를 했던 북한 주민들이 지금 공등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례적으로 북한이 이번 개성공단 폐지 조치에 의해서
그 발표를 한 것이 가관이죠. 그러니까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이제부터 이 구역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일단은 군 통치구역으로 만들어놨지만은 다 그 망한 것을 갖다가 행정기관에다 맡기는 격이나 같은 거죠. 그러면 인민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개성공단 종업원들에 대한 재배치 과정이 또 책임으로 이렇게 하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뭐냐면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시장에 유통이 되던 상당수 많은 상품들도 네. 결국은 거기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북한 주민들은 거의 생계형 주민들입니다. 시장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시장에 영향이 가게 되면은 정말 그 자체에서 왜 이거 막았냐? 오히려 그러면 칼끝이 어느 쪽으로 향하겠냐?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 자국 내에서도 개성공단을 막은 데 대한 거는 상당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정말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시네요. 강 교수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을 찾았던 중국의 상무 부부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라 이런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중국은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중국이 주요한 계기마다 항상 그 이른바 3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 조선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견지하는 원칙인데 네. 사드 배치가 중국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자기네 국익 수호 또 국격 향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장애물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이제껏 여러 가지 행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몇 년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 중국을 방문했는데도 네.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방송에서 다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는데도 우리는 김정일의 방문에 관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중국은 아무튼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자기네 관련될 경우에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지만 이번의 경우는 전혀 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미 공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남의 밥상에 뭐 내놔라 뭐 내라 하는 식으로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번 계기에 형식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지만 네. 명실공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이루어진 게 제7차 한중 외교차 간 그 전략 대화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각종 채널을 통해서 중국이 당신네들 입장만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이 상황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측 입장이 이렇다 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맞는 어떤 그 협의라든가 유기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국이 비록 사드에 반대한다 그래서 중국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사드를 당신네들이 반대할 명분이 우리로서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명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한중 간의 관계를 좀 더 한 차원 더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계속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어떤 사드 배치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중국은 그러면 고강도 제재에 대해서도 좀 동참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서 진짜 그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기대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국익 추구를 위한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을 허물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이 좀 대북 제재 좀 더 아주 강력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도록 우리가 꾸준히 설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적국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국의 실익 그것은 바로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북한 지역을 자기네들의 일종의 버퍼링 존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수치를 100% 달성하지 네. 못하더라도 자꾸 중국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오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박사님, 사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사드의 전자파, 그게 인체에 유해하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100m만 벗어나면 안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불안감들이 저도 그 공구 크거든요.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아주 고성능 레이더에 모든 우리 스마트폰도 전자파 나옵니다. 모든 전자긴 전자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체 치명적인가 여부는 실제 그 어떤 사드 포대 자체에서 생활하는 미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인체 유해 여부 전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지 이것을 선전선동이나 뭐 네. 이른바 님비 현상, 그 안보 차원은 필요하지만 내 고장은 안 된다, 내 말은 이런 거보다는 거기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 이런 걸 좀 해야 되고 공군에서도 레이더 정비하는 사람들도 다 그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전자파 때문에 그 자체를 한다는 것은 핵심이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백하고 현전한 안보 위협에 우리가 용기 있게 나서야 되고 어떤 누군가의 어떤 용기 있는 희생도 감내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래요.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암을 도려내려면 외과적 수술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그 수술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전자파자가 우리가 굉장히 몸에 그 해롭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올바른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이죠. 북한 고위 간부들이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서 금수산 태양공전을 참배했는데 정작 김정은이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제가 북한만을 근 40년 정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으로 북한을 보면 안 되고 김정은도 일종의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잖아. 인간이면 아플 수도 있고 뭐 특이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정확히 얘기하면 0시 아닙니까? 매년 0시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군 지휘성원들만 갔죠. 또 재작년에도 갔고. 근데 금년은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안 갔는가 보지 말고 우리가 안 갔다고 추정하는 것은 북한이 그네들 방송을 통해서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을 보고 가는데 그걸 자꾸 뭐 100%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김정은이가 안 갔으니까 보도는 안 했겠죠. 우리 식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북한은 이 상당히 상징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횟수도 기념식도 0이나 5로 끊어지는 그럼 우리는 꺾어지는 해. 우리 김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정준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갔단 말이에요. 근데 금년에 안 갔다. 왜 안 갔을까?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았는가? 근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로 13일 날 광명성 사업 발사에 나름대로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 그 환영연회에 참가를 했어요. 목낭반에서 이설주하고 함께. 그리고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좀 이 사기도 올려주고 하려면은 거기서 술도 좀 마셨을 거고 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북한 내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순히 0시에 아버지 그 생일 행사에 갔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큰 무기를 둘 필요가 없이 좀 더 차분하게 나름대로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언론들이 특히 많이 그러는데 김정일 살아있을 때나 또 김정은이도 제3대 권력 세습자로 들어오고 나서 이 보도가 안 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해갖고 막 소설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참석을 했으니까 꺾어지는 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74돌 아닙니까? 내년에는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갈 거고 그래서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네.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떠세요? 김주성 이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구이자크 박사님께서 바로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언론에 비춰지는 그네들의 그 통수권자라는 네. 거는 주민들을 향한 선전선동의 효과거든요. 이펙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를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김정일의 그 생일날에 그 참배를 하냐 마냐 하기 전에 벌써 이게 그 제네식으로 말하면 위성을 발사를 했고, 그래서 목난관에서 상당수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걸 언론에다 내비쳤어요. 네. 그것만 가지고 이번 김정은의 선전 효과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구태의원하게 여기를 비칠 필요도 없고, 예, 막 이거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카메라가 안 따라다녀도 원래 밤중에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자국 교수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갔다 안 갔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취하한 것들이 네.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그렇죠. 봤다는 네. 거군요. 네. 김 이사님, 그런데 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중 간의 접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드러나진 않지만 뭐 물밑 접촉이라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개별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좀 전에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 방식의 북한 길들이기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것과 우리 남한하고 합의점을 못 찾으면은 네. 결코 이게 의기투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김정은의 가만 행태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 김정은의 정권을 잡은다면 중국은 배제적이고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고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와 북한이 친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은 좀 한마디로 해서 밀당을 하고 있는 주간이 아닌가. 오히려 중국에서 뭔가 이게 욕을 하기를 기다리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미군이 17일부터 미국의 전략 무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북한의 이딴 대형 도발을 막기 위한 강한 대응 의지를 역시 첨령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죠.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이다라 하는 미국의 위협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5월 당대까지는 군사적 긴장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끌어올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를 전개하고 뭐 오는 걸 과거에는 두려워했지만 이거를 오히려 반기면서 그냥 확대시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른바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전략 자산들을 과거에는 아주 초특급 비밀로 했던 그런 무기를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뭐 현장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받아들이는 그 압박의 강도를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뭐 한 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움츠리게 하는 정도의 강한 그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모든 옵션이 내 테이블에 있다. 너 잘못 판단하면 넌 간다. 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 그러니까 특수부대 얘기도 나오고 스텔스도 나오고 F-22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그 어떤 전략가들이 나름대로 김정을 보좌하는 군사 전략가들이 이거 상황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내부의 분열 같은 것도 유도하는 고도의 그 심리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는 그런 그 무력 시위에 가까운 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기 때문에 당분간 시청자들도 그렇고 막문간 다소 군사적 긴장이 악화된다라서 야 이거 뭐 전쟁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 심리적인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은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전쟁 공포감을 이분법적으로 만들겠죠. 그런 심리적인 책략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국민적 단합, 안보 의지를 결집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B-52 폭격기를 전개했을 때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북한의 반응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뭐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곧 이제 박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최신의 전투기라든가 이 전략적 물자가 한국에 배비되고 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비난하고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로서는 북한이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덤비지 않도록 보다 더 강력하게 해서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부도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또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단합되는 거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게 네. 북한의 사주를 받는 물론 일부 세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뭐 당리당략이라 그럴까 정리정략이라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좀 냉혹하게 차가운 머리로 뜨거운 네. 가슴으로 좀 다시 한번 이 반성하고 자성해보는 계기가 이번 대통령님의 연설에 그 함의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이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저도 역시 같죠. 실제 북에서 살다 여기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실감 있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만큼 결국은 이런 상황에 맞게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선전을 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철저하게 조여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남한에 와서 제가 좀 또 항시적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 네. 자유롭다 보니까 흔히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안보 무슨 뭐 체중 뭐죠 이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좀 상당히 이거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정신이 또 네. 일치 단결하게 되면 그만큼 또 북한에는 상당수 압박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철우 박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 망명작가센터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